올해 2023년도 이제 군무원 최종 합격하신 친구들이 저번 주 금요일 날에 합격자 발표 나서 최종 합격하신 요 실강생분들 오셔가지고요. 여러분들하고 일단 Q&A를 진행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유롭게 Q&A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시면은 제가 볼 때 필요하면은 5분 다 답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뭐 몇 분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받겠습니다. 그 면접 보실 때 그 자동차 전공 관련 질문 수준을 어느 정도로 질문을 받으신지 궁금해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디테일하게 뭐 어느 뭐 변속기가 뭐 어떻게 생겼나 뭐 이런 뭐 정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전체적인 구조를 물어보던가 이런 식으로 좀 면접 사항이 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출 문제랑 개념 강의 이제 그 비중을 어느 정도로 두고 공부하셨는지, 이 두 가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저는 그 면접을 할 때 그 정비병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접관님께 저한테는 엄청 디테일하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 스테빌라이저 쪽에 물어봤는데 스테빌라이저의 위치, 하는 역할, 그리고 만약에 그걸 정비를 할 때 어떻게 점검을 할 것인가, 그리고 스테빌라이저가 끊기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하고 한 개는 물어봤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네 개를 물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일단 책에 다 있는 내용들이고 잘 안 보이니까 그걸 확인을 잘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책 위주로 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 보니까 수막 현상 같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비병이 아니면은 좀 기초적인 걸로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자기소개서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면접장에 들어가면은 자기소개서를 먼저 시작하라고 면접관들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서 먼저 경력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전문적으로 이제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면접관님들한테 그때 확인 점검식으로 이제 전공 질문을 많이 물어보세요. 마침 이 친구처럼 정비병이라고 말을 하면 그 정비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하나의 꼬리 질문식 이렇게 들어가고, 저는 그러니까 운전병 출신이어서 운전병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병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막 현상이랑 대처 방법,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뭐 리브 러그형 타이어의 종류, 뭐 패턴, 그리고 이제 운전병이라고 하니까 운행하기 전에 점검해야 될 사항이랑 운행하면서 점검 사항, 아니면 운행이 끝난 후에 점검 사항에 대해 물어봤고, 네, 저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비 기능 사고 지게차 있다고 이렇게 말씀만 드렸고, 괜히 정비 이제 경력이 있다 뭐 있으면 있다고 말하는 게 좋지만 저는 없었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말하니까 질문 받았던 거는 이제 스테빌라이저 역할 하고 수막 현상이 뭐냐 한 다음에 바로 꼬리 질문으로 수막 현상이 생겼을 때 대처 방안이 뭐냐 이렇게 답변 받았습니다. 저도 일단 비전공자여가지고 그냥 기본적인 질문들 위주로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게 이제 유압식 제동장치 장점, 그런 거랑 이제 엔진오일 교환할 때 주의점 같은 거 많이 물어보셨고요. 저희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정비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판별을 하기 위해서 더 실제 정비와 관련된 질문을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비전공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기본적인 전공 수준의 그런 질문만 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업 기간이 80일밖에 없어가지고 일단 먼저 처음에는 무조건 이론 위주로 주로 공부했고요. 이론이 저도 한 3바퀴 돌렸거든요. 이론을 3바퀴 돌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기출 문제만 계속 쭉 풀었습니다. 근데 기출 문제 풀면서도 모르는 부분은 당연히 이론서를 참고하거나 더 이해 안 되면은 이제 당연히 영상을 다시 시청하고, 모르는 부분은 이제 다 실강생들 분이시니까 교수님께 직접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주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멘토이자 멘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부끄러웠는데 쉬는 시간마다 제가 모르는 거 전날 체크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수강생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냥 무작정 기본서만 봤고요. 인강 들으면서 기본서만 봤고 중간쯤에서도 솔직히 문제를 저는 잘 안 풀었어요.
거의 그냥 계속 기본서만 내내 주장창 받고 이제 후반 돼서 문제를 좀 문제 위주로 해서 기본서를 좀 봤고요. 시험 한 10일 정도 남았을 때는 진짜 인강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네. 그리고 심화 따로 이제 프린트 주시는 거 있거든요. 근데 심화 그것도 엄청 많이 봤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 비전공정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뭐 솔직히 몰라서 문제를 풀 수도 없었고 사실상 그냥 문제풀이보다는 그냥 기본서만 계속 보고 저는 이제 문제풀이는 따로 안 했고 저는 이해가 많이 안 돼서 저는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엔진 움직이고 이러는 거. 말로만 듣는 것보다 실제로 움직이는 걸 보는 게 좀 더 이해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심화 수업 하고 나서 그때쯤이면은 제가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잡혔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한 반반으로 좀 줄여서 맞춰서 갔던 것 같고 문풀 2 정도 이제 갔을 때는 웬만한 거 이제 저는 다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문제 풀이를 대부분 위주로 했고요. 한 거의 8대 2까지.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모르는 것들만 기본서로 보고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만 그 정도만 이제 기본서 다시 보는 정도만 끝냈던 것 같습니다. 문제풀이는 솔직히 수업 시간 외에는 거의 안 했던 것 같고요. 거의 기본서만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초기시잖아요. 이때 이제 자동차 정비 기능사가 없으셨다면은 그거 이제 학원 실기학원 다니시면서 배우시면은 이제 실물이랑 이론이랑 합쳐서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금 기능사 학원 안 다니시고 계시다면 다니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론이 확실하다면은 수업 시간에 기출은 계속 하기 때문에 이론을 확실히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계산 문제는 어느 정도 비중이 되나요? 계산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매년 물어보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계산 문제는요. 조금 머리가 좀 똑똑하신 분 기준으로 보면요. 그냥 암산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 한두 문제가 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초등학교 때 지금 수준으로 하면요. 초등학교 아마 3학년 수준이면은 원의 부피, 넓이, 원의 넓이, 부피 다 구합니다. 요 정도만 구하면은요. 머리 조금만 쓰면은 응용해서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나올 거고요. 계산 문제로 나오고요. 좀 어려운 거는요. 어렵게 혹시라도 나와 봐야 계산 공식에 관련된 거 외에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공부하실 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약간 그러니까 꼭 이건 지켰다 이렇게 하셨던 것들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공부를 거의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메모도 잘 못해가지고 저는 스터디 카페에 가가지고 그냥 한 사람 정해서 그 사람 갈 때까지만 하자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면서 그냥 모른다 싶으면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다 필기를 했었거든요. 뭐 요령이 없다 보니까 좀 많은 부분을 필기를 해서 쓸데없는 부분도 많았지만 어쨌든 그거 덕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거의 비슷한데 이제 공부를 하면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때마다 운동을 좋아해서 육체적으로 또 다른 고통을 주면은 있겠다 싶어서 운동을 좀 많이 하면서 극복을 많이 했고요. 계속 앉아서 끝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하루 목표치가 있으면. 네. 저 같은 경우 일단 직장을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저는 교대 근무여가지고 주야가 계속 바뀌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진도를 매주마다 이렇게 확실하게 픽스해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생활을 했던 게 이제 매일마다 몇 시간씩 할지를 저는 마음속으로 정해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못 채울 것 같으면 저는 잠도 줄이면서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채우려고 했던 게 좀 도움을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딱히 뭐 정해놓은 건 없는데 내가 수험생이다, 내가 수험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마인드는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자연스럽게 좀 안 만나게 되고 만났더라면은 좀 약간 후회되잖아요. 나 수험생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공부하기 싫을 때도 하게 되고 나는 수험생이다 이 마인드가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방금 면접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그 전공 관련 질문만 받았냐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전체적인 면접 흐름이나 이렇게 뭐 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이 궁금해서 그 흐름을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있던 방은 뭐 다른 분들은 좀 약간 농담식으로 말씀도 드렸다는데
제가 갔던 방은 인사를 하고 바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일반 질문을 한 3-4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가 정비병이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전부 다 전공 질문으로 했었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분위기처럼 해주셔서 저도 뭐 들어가자마자 그냥 뭐 밥은 먹고 왔냐, 뭐 지역이 어디냐, 뭐 편하게 왔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이제 뭐 면접자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으니까 편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소개서 팩트에 대해 굉장히 물어보셨어요. 저는 운전병 출신이라고 하다 보니까 뭐 어디서 근무했으며 뭘 했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경험이 있었으면 어떻게 대처했는지까지 깊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본인이 잘 보이고 싶은 건 당연히 맞지만 거기에 대해서 거짓을 쓰게 되면은 결국 그분들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 들통이 나더라고요. 네, 저도 엄청 편하게 해주셨어요. 들어가자마자 뭐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네, 앉으세요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고서 뭐 긴장하지 말라, 뭐 그냥 이렇게 물어볼 테니까 좀 생각 좀 하고 천천히 대답해도 된다, 뭐 이렇게 긴장 좀 많이 풀게 노력해 주셨고, 뭐 딱히 다 편하게 해주셨어요. 엄청.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세 분이 계시면은 저도 이제 딱 들어갔을 때 가운데 앉아 있는 분이 계속 이렇게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이제 처음에 오자마자 바로 질문 던지는 건 아니고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뭐 밥은 먹고 왔어요 이렇게 하다가 바로 이제 첫 질문 그럼 지원 동기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돌아가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다른 후기들을 보면은 전공 질문만 꼬치꼬치 캐물었다는 방이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좀 풀어주는 많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면접은 저도 계속 듣는데 면접을 들어가면요 일단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첫 대화가 대부분 밥은 먹고 왔느냐, 어떻게 왔느냐, 뭐 오는데 불편한 건 없느냐, 또 지역이 멀면은 요 근처에서 잤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보편적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한두 개 방에서 요번에도 이게 단톡방에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는데 1개 방인가 2개 방에서요 저 방은 죽음의 방이다, 들어가자마자 이 분위기가 그냥 요런 뭐 부드러운 분위기가 아니라 가자마자 그냥 죽여버리는 분위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준비한다고 하면요 편안한 분위기도 당연히 좋은데 최악의 분위기를 아마 경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게 이제 여기 면접할 때 오셨었죠. 여기는 어때요? 편안하지가 않죠. 되게 살벌합니다. 이런 면접 하나 꼭 보셔야, 이게 요거는 아마 그저 꼭 하시고 가는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 저희 학원에서 12월부터 모의 평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공자분들이랑 비전공자분들 그 처음 모의 평가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이 친구들이 이게 처음부터 본 건 아니고요. 보통 한 3월이나 4월 달부터 닥달해서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안 봐요. 얘기해도 잘 모릅니다. 근데 막상 와서 시험을 보게 되면요, 이게 그 모의고사가요 인터넷으로도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강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강이 이제 인원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 좀 광크를 못하면은 접수하기가 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아마 자료 공유를 해가지고 딱 만약에 10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요 한 9시 한 58분 이때부터 카톡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럼 10시 되면 광크를 해가지고 무조건 해서 들어라, 봐라. 요거는 어쨌든 와서 어쨌든 그 시험장 분위기를 좀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안지 마킹하는 것까지 보는 거고요. 그래서 무조건 실강으로 와서 봐라 라고 하고요. 점수 때는요 기본적으로 비전공자분은요 40점대가 안 넘습니다. 40점대 일단 국어를 제외하고요. 정비공학으로 하면요 40점대가 안 넘고요. 전공하신 분들은요 보통 한 60점대 전후반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은 전공자분들은 60점대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이제 좀 조금만 하면 80점대네 라는 생각으로 진짜 조금만 합니다, 공부를. 그 다음에 비전공자분들은요 나씨 꽈락이네 라는 생각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 2-3개월 지나잖아요. 점수 똑같아집니다. 점수 똑같아지고 이 상태에서도 전공자분들의 마인드는요 그래 난 좀만 더 하면은 금방 올라갈 수 있어 라는 마인드 때문에 진짜 조금밖에 또 안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보통 마지막에 보면은요 비전공자분들이요 훨씬 더 높은 점수대로 다들 합격을 하세요. 그래서 전공자분들이 80점 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전공자분들은 딱 70점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비전공자분들은요 조금 노력하신 분들은 80점대나 90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어쨌든 갭 차이는 무조건 나요. 그래서 전공자분들한테도 계속 얘기합니다.
너가 지금은 60점 맞았지만 너는 70점까지 올라가는데 힘들어.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 라고 해도 이게 보통 이제 전공자분들이 언제 정신을 바짝 차리냐면은 비전공자분들한테 추월당했을 때. 국어 빼고 정비공학으로만.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시험 보기 한 2달 정도 남았을 때 보통 이런 현상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공자든 비전공자이든 어쨌든 그죠? 1년 동안 그냥 미친 듯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국어 공부하실 때 이제 그 추천해 주시거나 아니면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 한자는 하루에 꼭 몇 개씩 외웠다거나 아니면 비문학은 하루에 꼭 몇 개씩 했다거나 이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말씀하신 거 외우는 게 딱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많이도 안 외웠고 그냥 한자 5개, 10개부터 시작을 했고요. 욕심이 있어가지고 점점 추가시켜서 나중에는 거의 한 20가지 항목이 됐는데 한자 성어 이런 거 외우고 저는 문정호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비문학도 매일 하나씩 풀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전 문학들 있잖아요. 고전 문학도 하나씩 보고 그다음에 이제 심심하시거나 좀 지루하실 때 이제 문학 줄거리 얘기해 주는 거 있거든요. 유튜브 영상. 그런 것 좀 봤던 것 같습니다. 딱히 할애는 안 했고요. 그냥 집 이동할 때 집까지 한 40분 정도 걸려서 저는 지하철 타자마자 핸드폰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어폰 끼고 노래 들으면서 학원을 올 때는 이제 한자를 외우고 집에 갈 때는 사자성어를 외우면서 이렇게 외웠고 한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구책을 사가지고 그걸 다 외웠어요. 근데 한자를 외우다 보면은 사자성어도 이제 하나씩 보여요. 그럼 그때 사자성어도 외우고 그 문정 교수님 책 뒤에 보면 사자성어 있잖아요. 전 그거 다 외우고 부족해서 더 외웠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한번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럼 나중에 문풀 들어갔을 때 그 파트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그 파트는 더 이상 공부를 안 해도 돼요. 물론 이제 까먹을 수 있지만 중간중간 봐야겠지만 그 파트에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걸 공부하시면 돼요. 문법이나 비문학이나.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정 교수님 책 있으시잖아요. 그 책으로 위주로 풀었고요. 부족하면은 물론 다른 강사님 책도 풀었고, 그리고 고전 문학은 하루에 하나씩만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한자를 포기해가지고 제가 뭐라 할 자격은 없지만 일단 제가 시험 볼 때 보니까 한자랑 한자 성어 포함해서 4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비록 저는 안 했지만 한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한자 대신에 그 고유어 쪽을 공부했어요. 일단 고유어 쪽을 공부를 했고, 저는 평소에 이제 좀 잘 못 외우다 보니까 핸드폰 액정으로 사진을 찍어놓고 약간 그걸 핸드폰 열 때마다 이제 보면서 그걸 암기를 했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아이 키울 때 붙여놓는 큰 거 있죠. 몇 급 그거를 제 방에 다 붙여놨어요. 네, 그리고 뭐 로마자, 외래어, 한자어, 고유어 이런 것들은 핸드폰 어플 많이 이용했고요. 뭐 나머지는 그냥 문제 많이 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동차 공학이랑 자동차 정비를 따로따로 이렇게 나누셔서 공부를 하셨는지 아니면 이제 뭐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그 2개가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 저희는 그냥 교수님이 추천하신 대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림을 그리면 그게 자연스럽게 구조가 이해가 되고, 구조가 이해가 되면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유추를 해서 풀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품은 이런 역할을 하니까 대충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해서 풀면은 충분히 풀렸고, 정비 쪽을 공부를 해야 공학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굳이 2개를 나눠서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저는 공학 점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올리기 위해서 그 기본서의 책의 부품 명칭을 이제 외웠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정비 점수가 나오는데 공학 안 나온 게 뭘까 하고 찾아보다가 기본서 보면 이제 글자를 대충 흘깃흘깃 넘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진짜 글자를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다 읽었어요. 그러면 제 기준으로서는 공학 점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해도 하게 되고 그러면 됩니다. 일단 정비공학은 저희도 매년 물어보죠. 그것도 이제 자주 오는 질문이죠. 뭐가 다르냐 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얘기해요. 정비공학은 왜 나누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정비와 공학을 나눠서 지금 강의가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베이스가 다릅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방법이 아마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정비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그림 살짝 그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근데 이제 부품이 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요거는 뭐 하는 부품이야, 이거는 뭐 하는 부품이야 라고 들어왔으면은 아마 이제 공학 쪽에서는 그에 대한 시스템을 묶어버립니다. 그럼 아마 지금 보면은 공학은 시스템으로 묶어가지고 헷갈려요. 근데 정비는 부품을 풀어놨기 때문에 조금 접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이제 이론에 관련된 거는요, 정비하고 공학은 거의 같구나.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요, 그 약간 좀 장문의 글씨, 글밥이 많은 거를 좀 위주로 하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제 위주로만 저희가 푼다라고 하면은요, 정비는 단답입니다. 너가 이 부품을 알아? 이 위치를 알아? 이런 내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를 나눠지고 있는 거라서 이거를 합쳐도 문제인 게 어정쩡합니다. 합쳐도 이게 문제수를 얼마나 가야 될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정비공학이 지금 딱 나눠져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영상이 지금 만약에 이거 유튜브든 어쨌든 올라가가지고 누군가 보시면은 뭐 지금부터는 뭐 천천히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아마 마지막에 한 80일 남겨놓고 했을 적에 저한테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비공학 뭐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공학 포기하고 정비부터 다 싸. 그러면은 공학 어느 정도 따라올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풀 할 적에 끝에 갔을 적에 이해도만 좀만 높여줘. 그러면은 공학이 같이 따라와. 근데 이게 따라오는 게 정도의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 70점대 전후반대가 여기가 지금 한계고요. 여기 넘어가시려고 하면요, 공부 방법이 바뀌면서 새로운 이해법이 아마 가셔야 됩니다.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서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이제 좀 이렇게 좀 해봐, 저렇게 좀 한번 해봐 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정비공학이 좀 다르긴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내용은 같은데 공부 방법은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만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면접 준비하실 때 물론 그 최선을 다해 준비를 다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서 대답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임기응변 같은 거 따로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제일 중요하게 돌발 질문에서 생활했던 게, 어쨌든 모든 면접 질문 예상 리스트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외우고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진짜 자주 나오는 것들은 그냥 통으로 외워서 들어가되, 저는 했던 생각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거로 이제 뻗어나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외워버릇하면서 면접을 준비를 하면은 내가 준비하지 못한 질문이 나왔을 때 하다가 그냥 면접까지 그냥 됐습니다 끊어버리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제 외워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하나의 한두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거로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하시면은 돌발 질문 대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면접이 필기가 붙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떨어지면은 끝나니까 절실한 마음으로 일단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인생에서 이제 살아왔던 키워드들이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엔 한 10가지 정도를 준비해서 어떤 질문이 와도 그 키워드 중심으로 막아낼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네, 그런 이제 준비를 철저히 하면은 돌발 지문이 다 이제 방어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받았는데, 그냥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면접관처럼 행동하라고 시켰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아닌 거를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상한 말 시키고 그거를 그냥 대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준비해 가면은 다 방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엔 혼자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스터디 그룹을 하되 연습할 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글만 보고 그냥 속으로 막 웅얼웅얼거리고 그렇게 연습했는데, 이건 도움이 진짜 하나도 안 돼요. 무조건 그냥 허공에다라도 말을 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돌발 상황이 나왔을 때도 일단 입이 터져야 그 돌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 최소한이라도 그냥 잠시만, 잠깐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잠시만 시간 좀 잠깐 내줄 수 있으십니까? 뭐 약간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그 돌발 상황도 막을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뭐 연습할 때도 최소한 그냥 혼잣말이라도 하면서 연습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른 서비스 학과나 아니면 뭐 호텔 승무원 이런 쪽처럼 약간 웃으면서 이렇게 머리 올려서 이렇게 어피 단정히해서 보시는지, 아니면 좀 그거는 면접에서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냥 그 단정하게 하고 가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 그럼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 지저분하게 오면은 솔직히 같이 일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이게 정장을 입어야 됩니까라고 해요. 그러면 막 진짜 안에 베스트까지 입고 막 해가지고 이런 정장은 아니더라도요. 누가 봐도 아 그냥 면접을 보는 사람이네 이런 느낌은 딱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 해서 뭐 머리 막 너무 뭐 삭발하거나 또 이러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머리에 염색을 했다라고 하면 좀 염색을 좀 푸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첫인상도 되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딱 와서 만약에 머리 염색한 상태로 들어가면은 혹시라도 군무원에 합격하시고 나서 머리에 염색을 풀라고 하면은 푸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럼 나는 진짜 풀기 싫어. 그러면 아, 풀기 싫습니다라고 만약에 그런 대답을 했으면은 둘 중에 하나겠죠. 아 소신 있네. 하나는 아이씨 쟤랑은 안 되겠네. 그러니까 최대한 단정한 게 좋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공부할 적에 대략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했습니까? 최대치와 그 다음에 최대치에서 슬럼프 빠졌을 때. 일단 제가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진짜 평소에 안 해봐서 그런지 하루에 한 2-3시간 공부하기도 힘들었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사람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걸 보니까 저 또한 자극을 받아서 한 중반쯤에는 한 7-8시간씩 하고 많이 할 때는 그래도 12시간쯤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준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항상 아침 8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무조건 9시부터 공부 시작해서 한 새벽 2-3시까지 6일 동안 하고 이제 하루는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쉬어야 돼서 굳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은 그냥 저는 친구를 안 만났어요. 그리고 그냥 잤어요. 점심까지 자고 12시에 점심 먹고 똑같이 3시까지 2-3시까지 공부하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저는 뭐 평균적으로는 8-9시간이고요. 진짜 많이 안 할 때는 한 4시간, 5시간도 해봤고요. 아예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아예 안 할 때는 거의 뭐 자기 취미 생활이라던가 뭐 예를 들면 운동 뭐 이런 걸 즐겼고 최대로 많이 했을 때는 14시간. 근데 이것도 많지는 않은데 한 10시간 이상은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닐 때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장 퇴사하고 실강 듣고 난 뒤부터는 한 12시간에서 그래도 15시간까지는 해본 것 같습니다. 9시나 9시 반쯤 독서실 가서 점심 먹는 시간, 저녁 먹는 시간 한두 시간 빼고는 집에 갈 때 한 10시, 늦으면 11시. 뭐 독서실에서 공부 말고도 솔직히 핸드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해서 1년 동안 항상 그렇게 생활했던 것 같아요. 공부실에서 잘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문의 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얼마나 만큼의 공부를 해야 되나는데 나는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하루에 공부를 한 2-3시간밖에 못 합니다라고 해요.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얘기를 하는 게 한 2-3년 동안 준비하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직장을 다녀도요. 의지만 있으면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꼭 시간만으로도 이게 합격이냐 아니냐 이것보다는요.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무난하게 한 1년 안에 뭔가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마디씩만 딱 하고 마무리 지으시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에 그 정비병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정비병이라는 걸 잘 안 밝히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전공 질문을 깊게 파더라고요. 제가 면접을 볼 때.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한 7-8시간 할 때쯤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옆을 둘러보면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해도 이제 나중에 한 달쯤 지나면 이 정도면 진짜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살면서 가장 후회 없이 공부했고 그리고 이번에 진짜 떨어지면 아예 군무원 안 할 생각으로 저는 도전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물론 몸 관리도 항상 하시면서 하셔야 되고 비전공자분들이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진짜 노력만 하면은 충분히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꾸준히 하되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진짜 포기만 안 하면 보장은 할 수 없지만 저희 붙는다고 봅니다. 네, 화이팅. 저는 항상 중요하게 느꼈던 게 자기들은 다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구는 이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그래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항상
남보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문 없으면은 오늘 와주신 요 합격하신 분들한테 좀 마지막으로 박수 치면서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